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절 관광 수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관광 수요, 수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러죠.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희망이나 욕망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앞서서 이야기했을 때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수한 선택과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걸 수치화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것들, 그리고 가격과 수량의 곡선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량이 늘어나고 많아진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가격 그래프들, 이런 그래프들을 보실 수가 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일의 곡선인 완만한 게 아니고 쭉 뻗어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면 수요, 수요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비자가 주어진 가격으로 일정 기간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욕망을 이야기하고, 다음 수요량은 소비자 구매 의도가 구체화되어서 유량되는 걸 이야기한다. 그럼 이렇게 된 것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수요의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특정 시기, 특정 지역, 그 시기와 지역에서 관광 경험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 그죠? 특정 시기와 지역에서 소요된 비용,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 참여자 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즉, 아까 앞서서 보셨던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곡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하강곡선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아지는 이 포인트가 블랙 이븐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죠. 손익 계산을 완만하게 맞출 수 있는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요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관광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관광객의 욕구, 그죠? 관광객의 욕구. 다음은 관광 수요에 관광 참여하기 희망하거나 실제 참여하는 관광객 수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관광 수요, 관람, 휴식, 정신, 욕망 충족을 시켜주는 무형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유형제 구매인 숙박과 식음, 관광 기념품, 유형 수요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수요와 수요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량과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간단하면 보고 넘어가는데 그는 뭐냐면 수요량, 이 혼돈되는 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디맨드와 디맨데이션, 이퀴먼트, 이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한다. 그래서 수요량이 측정의 주요 참여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 척도가 되어서 그러면 그 수요와 수요 유형에 있어서 수요 유형, 현시 수요, 잠재 수요, 유도 수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광 수요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광 수요의 영향요, 이것으로 받은 영향 요인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을 볼 수가 있다. 그 첫 번째 소득 수준, 소득 분포, 그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갈 것이다, 작게 갈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다, 분포도가 높다. 이렇게 되면 분포도 곡선들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자유시간, 여가시간, 여행 비용, 그죠? 그리고 관광 재화 상대 가격, 선택 대상, 관광 자원 다양성 여부, 그리고 잠재 수요와 교육 수준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업 구조, 연령과 생애 주기, 사회 문화적 요인, 제도 가치관,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관점에서는 꽤 우리가 크게 상당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 수요 영향 요인들은 뭐냐? 글로슨 골드는 이게 잠재 이용자, 관광지 요인, 그리고 이용자와 관광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용자와 관광지 요인들은 뭐냐면 결국은 여행시간과 비용, 그리고 교통수단, 비용, 정보, 이미지를 이해한다. 그러면 잠재 이용자, 우리 잠재 관광자, 잠재 이용자는 인구 특성에 비교해서 관광 경험의 정도를 나타낸다.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차기 우리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관광을 위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지 요인들은 매력도가 있어야 되고, 관광 개발과 경영,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이런 유무형의 그게 있어야 된다. 유무형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치선 웨일은 뭐냐면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으로 나눴다. 우리가 흔히 나눌 수 있는 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탈성, 그리고 이동성의 증가가 되고, 특수성은 마케팅, 이제부터 여행 마케팅, 교통수단 발달, 관광산업의 발달, 이러한 특수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되는 것. 와합이라는 교수는 비합리성과 합리성 요인으로서 이걸 낮추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 에드워드라는 교수들은 인구학적 소득 분과 증가, 물가 상승 요인들,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걸 봐왔다. 그러면 이런 것을 관광 수요 요인과 영향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은 예측의 필요성, 꼭 왜 예측을 해야 되는가? 미래 관광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관광 계획이나 정책 수립에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수요 예측이 잘못됐을 때는 크게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크게 혼선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수립할 때 전제 조건은 정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를 갖다가 수반으로 다룬다. 즉 관광 개발 요인과 즉 수요 공급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 수요 예측입니다. 어느 정도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이거 잘못하지 않으면 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요 예측은 그만큼 우리가 크게 세분화해서 나눠야 된다. 여러분들 배꼽 시계 있죠? 6시, 7시 사이에 밥 먹으러 올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 그게 준비해놨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오는 A라는 곳이 안 오고 B라는 식당으로 간다. 그러면 A라는 식당에서 준비했던 걸 다 버려야 될 사항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 수요 예측은 정확성과 신뢰, 관광 수요 영향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나 개발 요인들에 의해서는 크게 우리가 중요시 나타내야 된다. 그러면 관광 수요 예측의 영향 요인들은 어떤 요인들이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예측 요인, 예측의 목적, 그 다음 예측 기간, 타임 호라이즌이죠.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정보의 유용성, 예측 환경, 예측 비용 등으로 감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수요 예측 방법은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적 방법은 뭐냐면 일단 전문가들이나 해당 개인의 주관적 관점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고, 정량적 방법은 뭐냐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일정 시점까지 도달하는 시점까지의 시계열과 인과 변수를 관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되면 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어느 정도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정량적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량적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 자, 제가 조금 빨리 나가는 이유는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깊게 나가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교재 331페이지에 보면 수요 예측, 조금 전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 정량적 정성적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단순 회귀 방정식을 많이 쓰게 된다. 다중 회귀 방정식, 이 두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이 돼서 연구 논문을 쓰실 때, 뭐 프로포저를 한다든지 하실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이거는 배우기 쉽고 결과 해석이 쉽기 때문에 단순 회귀를 많이 쓰고 있고, 다중 회귀는 뭐냐면 단순 회귀 방식보다 배우기 어렵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을 많이 쓰는데, 대부분 단순 회귀 방식을 쓰다가 에이모스, 아모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쓴다. 다음은 계량 경제 방법. 이 다중 여기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단순 시계열 방식은 뭐 배우기가 아주 쉽죠.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간 단기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을 할 때 이런 단순 시계열 방법을 많이 쓴다. 자, 다음은 지수 평활 방법은 배우기는 쉽습니다. 단기 시계, 이게 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이제부터는 요거는 박스 젠킨스법은 이건 아직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 젠킨스법은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단순, 다중화, 경량, 단순 시계열, 그리고 전문가 의뢰, 델파이 방법, 요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논문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관광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는 건 재화나 생산자나 재화 용역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 욕구, 욕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이게 관광재죠. 관광재는 또 다른 말로 매력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매력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매력물. 그 매력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걸 곧 관광 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 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즉 관광 개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게 공급량에 대해서는 뭐냐면 교재 33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우측편에 보시면 첫 번째 찾으셨습니까? 공급량이란 찾으셨습니까? 네. 공급량이란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을 말한다. 즉 실제로 판매된 양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둘째, 공급 유량이라는 게 양을 나타내며 곧 단위 기간, 뭐 이거는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런 동안의 양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밑에 관광 공급 있죠. 우리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관광객의 욕구, 욕망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 요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관급 요소는 뭐냐면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적 요소와 인위적 요소가 있는데, 자연적 요소는 뭐냐면 관광, 여기 지금 있죠. 자연적 요소, 지형, 동식물, 주위 경관, 계절 등을 나타내는데, 이는 뭐냐면 관광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국가 차원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공급에 있어서 자연적인 요소는 지형지물이나 동식물, 주위 경관 등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은 계절 변화 등 기후 조건과 관광에 대한 수요가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위적 요소를 설명드리기 전에 자연적인 요소는 또 하나,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부정적 요소는 자연적인 요소다 보니까 훼손이 되겠죠. 쉽게 훼손이 되면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연적 요소, 질,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인위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인위적 요소는 333페이지를 보시면 매력물, 관광 관련 교통시설, 관련 숙박시설, 부대시설, 기반시설로 볼 수가 있다. 첫 번째 관광 매력물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관광하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게 되는 건다. 그렇게 해서 매력물들은 관광객을 목적지까지 유인시키는 대상이나 인간과 문화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크게 자연 매력물이나 인문 매력물, 즉 인문 매력물 그리고 인공 매력물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자연 매력물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기후, 산, 바다, 호수, 경관, 동식물 이런 것들, 인위적이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인문 매력물들은 인간과 관련된 문화, 곧 언어, 음악, K-팝 같은 거, 그죠? K-트롯, 미술, 종교, 춤, 생활 양식, 역사,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인공 매력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인들 오락시설 주로 놀이공원이나 기타 오락시설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로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관광 관련 교통시설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과 밀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통시설이 발달함으로써 이전에 옛날에는 마차, 그죠? 기차, 자동차, 최근에 항공기, 초고속 항공기 등으로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편리하게 관광 목적지까지 안내하고 경제성이 높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 다음 숙박시설 관련. 숙박시설은 아무래도 그죠?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비중이다. 높은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리, 비영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죠? 영리 부분은 서비스를 제공한 호텔, 모텔, 민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셀프 캐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반, 콘도, 임대 숙소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이용 편의 시설들은 이건 지역 주민들이죠. 내가 관광지에 왔을 때 관광 편의시설에 가고 기념품을 산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 술집, 맛집, 스포츠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반 시설들은 뭐냐면 SOC, 그 지역에 강원도 지역의 SOC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우리 강원도 지역에 SOC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눈이 오면 그걸 치우는데 꽤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반면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눈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조금만 눈이 오더라도 그죠? 한 방에 끝난다는 거죠. 한 방에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에 있습니다. 공급의 주체가 있는데 이 공급의 주체 공공 부분에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정치
경제적인 측면, 환경, 문화 환경적인 측면들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을 되게 힘들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관광재 공급과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금융 경제, 그리고 균형된 개발과 지역 발전의 기여, 그리고 개발 사업 대책, 불확실성과 정책 대안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교재를 통틀어서 기회를 통틀어서 8장 335페이지 이후에 경제적인 분화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잠깐만요.